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교재 154페이지 피부과학부터 시작을 해 볼 건데요. 자, 이 단원에서는 피부가 어떤 것인지, 피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피부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피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피부는 신체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으로 체내의 모든 기관 중 가장 큰 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 물질로는 수분, 지방, 단백질 및 무기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부와 모발의 발생은 외배업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외배업이 뭐냐면 이렇게 임신을 하면 수정체가 생겨요. 수정체가 생기는데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 수정체가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합니다. 탄생을 하는데, 자, 8주에서 12주가 지나면 이 수정체 윗부분이 외배엽으로 형성이 돼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내배엽으로 형성이 됩니다. 가운데 부분이 중배엽으로 형성이 되는데, 자, 내배엽에서는 장기 기관들, 중배엽에서는 뼈와 근육, 그리고 외배엽에서는 모발과 피부가 형성되고 있다 라고만 참고하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인의 평균 피부 면적은 1.6 제곱미터이고 체중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차가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피부는 구성되어 있고, 가장 얇은 층으로는 눈두덩이, 가장 두꺼운 층으로는 손바닥과 발바닥이 있다. 그리고 손톱, 발톱, 모발은 피부의 변성물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피부의 pH는 신체 부위, 주위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땀의 분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부도 모발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상태일 때의 pH가 정해져 있는데, 피부는 안정적인 상태일 때 약산성을 띠고 pH는 약 4.5에서 6.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땀의 분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이 땀이라는 친구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땀이 분비되고 시간이 경과되면 피부는 알칼리화 됩니다. 피부 알칼리화. 자, 모발도 알칼리성으로 변하면 팽창하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도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되면 피부가 팽창하게 되고, 그 팽창된 피부로 외부에서 유해 물질이 안쪽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알칼리화 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땀을 효과적으로 잘 제거해야 된다. 흘리더라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피부의 기능 해가지고 9가지가 나와 있어요. 피부의 기능에서 9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완전히 다 받아들이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제가 피부의 각 기관들이나 요소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기능들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고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보시면 첫 번째, 보호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호 기능은 표피의 각질층, 그리고 진피의 교원 섬유 등에 의해서 외부 충격이나 압력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피하지방과 모발로부터 완충작용을 합니다. 열, 추위, 화학적 자극, 세균 및 미생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자외선의 차단 기능이 있다. 즉,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피부에 있다. 두 번째, 체온 조절 기능. 외부 열을 차단하거나 내부 열의 발산을 막아 외부 온도의 변화에 적응하는 기능. 우리가 피부에 수분도 있고 그 다음에 땀을 통한 체온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체온 조절 기능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감각 기능으로는 통증을 느끼는 통각, 그 다음에 우리가 부드러움과
까칠까칠한 걸 느끼는 촉각, 그 다음에 따뜻함을 느끼는 온각, 차가움을 느끼는 냉각, 그 다음에 압박감을 느끼는 압각이 있겠습니다. 그중 통각은 피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가장 예민한 기관이고, 반대로 온각은 가장 둔감한 감각이다. 촉각은 손가락, 입술, 혀끝이 예민하고 발바닥이 가장 덜 발달되어 있어서 둔감하다. 온각과 냉각은 혀끝이 가장 예민하게 발달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분비 및 배출 기능을 보시면 땀을 분비하는 한선과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선으로 구분이 되는데, 땀을 분비해서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수분 조절들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지를 분비해서 피부에 윤기를 부여하거나 혹은 외부 물질이 안쪽으로 침투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흡수 기능은 우리 얼굴이나 피부에 영양크림을 도포해서 영양분을 흡수시키는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피부로 흡수되는 영양분 중에서는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가 흡수율이 좋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호흡 기능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생성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 호흡 기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99% 이루어지는 곳은 폐입니다. 폐. 그래서 우리 호흡이 100%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99%는 폐호흡, 나머지 1%가 피부 호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 호흡이 진행되는데, 피부 호흡의 특징은 산소를 조금 받아들이고 안쪽에 많이 쌓여 있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게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비타민 D 합성 기능이 있는데, 피부에는 이 비타민 D 전구체가 있어요. 이 전구체가 있는데 자외선을 받게 되면 전구체에 자극이 생겨서 이 전구체가 비타민 D로 이렇게 합성을 이뤄냅니다. 다른 유도체와 만나서 비타민 D로 합성을 이뤄내는데, 이게 피부에서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라는 게 비타민 D 합성 기능. 그 다음에 저장 기능은 우리가 영양분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잉여되는 영양분이 피하 조직에 지방의 형태로 쌓이고 있더라, 이걸 보고 저장 기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언제? 우리가 장시간 운동을 했을 때. 이게 탄수화물 10g이랑 지방 10g이랑 똑같은 무게의 탄수화물과 지방이 있으면 탄수화물은 10의 에너지를 낸다. 10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지방은 보통 그 이상, 탄수화물보다 더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양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축청해놨던 지방을 사용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라고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20분,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안에 있는 지방이나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자, 다음 면역 기능은 우리 피부에 랑게르한스 세포라고 뒤에 나올 건데, 이 랑게르한스 세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외부에서 침투되는 이물질을 직접적으로 제거하지 못하지만 너 이물질이야? 따라와. 우리 형 있는데 우리 형 엄청 세. 너 우리 형한테 데려갈 거야. 하면서 이 이물질을, 밖에서 침투한 이물질을 데려가요. 형한테. 그래서 이 형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이제 백혈구라든지 림프 체계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얘 좀 없애줘 하고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면역 기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가지 기능이 있다 정도로만 일단 알고 가시고, 다음 본격적으로 피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가장 겉면에 존재하는 표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진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방세포를 형성하고 있는 피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표피가 나오는데,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이런 게 피부구나 하고 개념을 잡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피부 눈에 교재에도 그림이 있으니까 이 그림이랑 같이 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겉면에 눈으로 보이는 피부가 있습니다. 자, 가장 겉에 보이는 피부가 있고, 이 밑에 이제 표피가 가장 처음에 존재하게 되는데, 진피와의 경계선이 이런 파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곡선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면에서 이 파형까지의 거리를 표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피하 조직이 가장 밑에 존재하고, 이 피하 조직과 표피 사이 부분을 진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피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리가 세포 분열을 시켜서 세포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세포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듦으로써 하나의 각질을 형성해내는 거예요. 피부에 보호작용을 하는 각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각화작용이라고 하고, 표피의 가장 큰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피에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보호작용, 그 다음에 비타민 D 합성작용, 그 다음에 수분 유지작용,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면역도 일어나죠. 자, 면역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성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표피는 다시 5개 층으로 나눠지고 있더라라는 게 표피의 구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눠지고 있느냐? 표피는 가장 겉면의 각질층, 그 다음에 투명층, 그 다음에 과립층, 유극층, 그 다음에 기저층. 자,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각화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각화작용은 세포 분열을 한 후에 서서히 세포를 죽임으로써 우리가 유핵세포를 핵이 없는 세포로 만들면서 각질을 형성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포 분열을 하는 곳은 어디냐? 이 기저층이 세포 분열을 합니다. 기저층이 세포 분열을 하고, 세포 분열이 꾸준히 일어나면서 앞에 형성됐던 세포들이 밀려 올라가면 유극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유극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유극층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게 유극층이다. 그리고 꾸준히 세포가 형성돼서 유극층에서 과립층으로 세포들이 밀려 올라가게 되면 드디어 여기서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핵이 있던 세포가 무핵세포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유핵에서 무핵으로 바뀌는 것. 자, 그리고 투명층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손바닥, 발바닥에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 패스하고, 이렇게 무핵세포로 바뀌면 이걸 이제 각질세포라고 하고 죽은 세포라고 하는데, 이게 밀려 올라가면 각질층으로 올라가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개념 잡아놓고 표피의 구성,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표피라고 하는 것은 가장 표면에 있는 층으로 세균, 유해물질 등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신진대사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겉면의 각질층을 보시면 가장 바깥층으로 10에서 2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각화가 완전히 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 죽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비듬이나 때처럼 박리 현상을 일으키는 층이다. 자, 이 박리 현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성인의 같은 경우는 총 14일이 소요돼요. 총 14일이 소요가 되고, 우리가 어린이 같은 경우는 유아나 어린이는 7일이 소요가 됩니다. 각질층으로 세포가 밀려 올라온 세포가 박리되기까지의 평균 기간이에요. 얘가 성인, 얘가 영유아. 자, 이렇게 걸리고 있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이물질 침투를 방어한다. 그리고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세라마이드와 천연 보습 인자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옆에 설명 보시면 세라마이드와 천연 보습 인자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세라마이드는 이렇게 각질 세포가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어요. 그럼 얘네들끼리 연결시켜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랑 나랑 붙어 있어. 너랑 너랑도 붙어 있어.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친구가 있는데, 자, 천연 보습 인자는 이 각질 세포 안에 천연 보습 인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는 여기를 이 각질 세포들을 연결시켜주는 곳에 세라마이드가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둘 다 수분을 끌어당기는 그런 성분들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를 나중에 혹시라도 구분 지어야 될 때가 필요한데, 세라마이드는 우리가 기름 지질 안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연 보습 인자는 아미노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천연 보습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을 끌어당기는 성분 중에 아미노산과 젖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면 무조건 천연 보습 인자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이 정도는 잠깐 참고 삼아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투명층, 각질층 밑에 존재하는 층으로, 여기는 비교적 두꺼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만 투명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엘라이딘이라는 반유동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 밖에서 침투하는 수분을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줘요. 막아주면서 각질층에만 수분이 머물 수 있게만 도와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이렇게 안에 사우나나 탕에 들어가 있으면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게 안쪽으로 침투를 못하고 각질층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수분이 많이 머금어지면서 쭈글쭈글해지는 이유가 이 친구가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의 특징은 이렇게 그 햇빛이 투과하지 못하고 반사되는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관찰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게 엘라이딘입니다. 자, 그래서 투명층 하면 반유동성 물질인 엘라이딘이 있다. 이렇게 바로 나오시면 되고, 자, 과립층, 다음 과립층을 보시면 각화유리질 과립이 존재하는 층으로 본격적인 각질화가 일어나는 무액층이다. 밑에서 생성된 유핵세포들을 무핵세포로 바꿔주는 게 이 케라토이 알린 과립입니다. 이 각화유리질 과립이 이렇게 무핵세포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친구고, 투명층과 과립층 사이에는 레인 방어막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리하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앞에 엘라이딘이라는 친구도 수분 침투 방지, 레인 보호막도 수분 침투 방지인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엘라이딘은 외부 침투만 막아요. 근데 여기서 레인 보호막은 외부 침투도 막지만 내부에서 소실되는 것도 막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두 개 구분해서 이렇게 개념 정립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지방세포를 생성한다고 했는데 이 지방세포를 왜 형성을 하느냐? 아까 설명드렸죠. 자, 이렇게 각질세포가 이렇게 납작하게 있으면 이 중간을 연결해주는 지질들이 있다 그랬어요. 기름 성분이 있다 그랬어요. 이 과립층에서 무핵세포, 즉 이 각질세포를 형성해내기 때문에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지방세포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립층에서는 무핵세포로 바꿔주면서 중간을 연결해주는 이 지질도 같이 생성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유극층에서는 표피 중 가장 두꺼운 층으로 세포 표면의 가시 모양의 돌기가 세포 사이사이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층을, 유극층을 가시층이라고도 부른다. 이거 옆에다 메모만 한번 해 놓으세요. 가시층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케라틴의 성장과 분열에 관여한다. 이거는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자, 마지막 기저층은
세포 분열이 실제로 일어나는 층으로 표피의 가장 아래층으로 진피의 유두층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는 층이다. 그래서 어떤 세포들이 형성이 되느냐? 각질 형성 세포와 색소 형성 세포가 존재하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 층이 기저층이다. 자, 그리고 털에 기질부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표피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 좀 잘 정립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기저층에서 우리가 기저층의 표피의 가장 밑은 이렇게 파형으로 생겼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기저층에서 각질 형성 세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색소 형성 세포가 이렇게 서로 존재합니다. 비율은 8대1, 8대2 정도가 되는데 각질 형성 세포가 월등히 많고 색소 형성 세포는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하나씩 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주형의 세포가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친구들이 밑에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여기서 세포 분열이 꾸준히 일어나면 이 다음 층인 유국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가 기저층. 가장 큰 특징으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 자, 유국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유국층이라고도 하며 가시층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는 드디어, 여기까지는 유핵이에요, 유핵. 아직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유핵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유핵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가장 큰 특징으로는 우리가, 면역세포,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 친구가 직접 유해물질을 차단하지는 못하지만 끌고 우리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친구들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이 랑게르한스 세포다. 그래서 유극층에서는 면역 기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제 꾸준히 생성이 되면 유극층에서 과립층으로 세포가 밀려 올라가게 되겠죠? 자, 과립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과립층은 이제 유핵과 무핵이 동시에 공존하는 층인데 그냥 무핵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핵을 조그맣게 쓰고 여기는 무핵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핵층인데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세포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원추형 세포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 친구랑 케라토히 알린 과립, 이 친구랑 만나면 세포에 수분이 소실됩니다. 세포 안에 수분이 소실되면서 우리가 납작한 형태의 각질 세포로 변하게 돼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방세포, 즉 지질을 생성해서 이 각질 세포들끼리 서로 엉겨 붙을 수 있게 해주는 층이 이 과립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비타민 D 합성 기능이 있다 그랬죠. 비타민 D 합성의 전구체가 되는 물질이 이 과립층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타민 D 합성의 기능도 과립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투명층인데 투명층은 제가 따로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16제곱미터가 피부가 존재하고 있는데 손바닥이랑 발바닥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층에는, 다른 피부에는 크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엘라이딘이라는 반유동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이 친구의 특징으로는 밖에서 침투하는 수분을 저지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투과하지 못하고 반사되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투명하게 관찰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층이다 라고 설명을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과립층에서, 다시 과립층으로 돌아와서 과립층에서 이제 세포를 다 죽여서 네모납작한 형태의 세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질을 이용해서 서로 엉겨붙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포들이 밀려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각질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각질층은 우리가 이제 보호 역할, 그 다음에 수분 함유, 뭐 이런 기능들이 주된 기능으로 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분으로는 세라마이드, 그 다음에 천연 보습인자. 세라마이드는 세포 간 지질에 있고, 천연 보습인자는 아미노산과 젖산 이야기가 나오고, 자, 여기서 안에 세포 안에 존재하는 성분이다 라고 나오면 천연 보습인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 세포가 형성이 되고 과립층까지 가는데 14일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까지 14일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각질층으로 밀려 올라가면 각질층에 이제 밑에 부분이 있고 위에 부분이 있잖아요. 위에 부분이 박리돼서 떨어지는데 여기까지가 총 14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형성이 되고 박리되는 데까지 28일, 그리고 아까 설명했지만 영유아는 21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질이 오래 쌓여 있으면 피부가 거칠고, 영유아의 피부가 맨들맨들하니 피부가 좋은 건 이 턴오프의 주기가 영유아가 더 짧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상 피부는 2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기름이 좀 많은 피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게 부드러운 피부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고, 이러한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표피를 아주 훌륭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표피 부분 좀 이해하고 계시고, 뭐 한 번 봐가지고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생소한 게 가장 커요. 생소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조금 친해지기 위해서 2번, 3번 정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 부분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자, 다음은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즉 표피에 존재하는 세포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저층에 존재하는 색소 형성 세포, 그 다음에 각질 형성 세포,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되는 게 머켈 세포, 이렇게 세 가지가 기저층에 존재하고, 기저층 위층에 있는 유극층에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교재 한번 봐볼게요. 교재 보시면, 자, 각질 형성 세포는 기저층에 존재하면서 각질을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표피의 주요 구성 성분은 90% 이상이 각질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색소 형성 세포입니다. 색소 형성 세포인데, 자, 마찬가지로 기저층에 존재하면서 멜라닌 색소를 형성해내면서 피부색을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자, 표피 세포의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9대1 비율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멜라닌 세포 수는 인종과 피부색에 상관없이 일정하며, 피부색은 멜라닌 세포가 생성하는 멜라닌 소체의 수와 크기, 분비 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멜라닌 세포는 흑색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보라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카로틴은 황색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은
붉은색을 담당하는데, 자, 이거는 반대로 우리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하면 붉은색을 띠지만 반대로 산소를 머금고 있지 않을 때는 푸른빛을 띈다. 자, 이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 이렇게 멜라닌과 함께 피부색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멜라닌 세포의 활입수와 크기, 분비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유색 인종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멜라닌 세포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멜라닌 색소의 주 기능으로는 피부색을 결정짓는 것도 있지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하느냐? 자, 우리가 하얀색보다 검정색이 빛을 흡수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다른 자외선이 이렇게 왔을 때 다른 피부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검정색 멜라닌 세포의 검정색 주근깨나 점으로 빛을 다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 피부를 손상시키지 말고 나만 손상시켜 하고 이 빛들을 모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피부를 보호해주고 본인들은 손상되어 있는 그대로 박리 현상과 함께 밖으로 배출되거나 혹은 이렇게 노폐물이 되어서 몸 밖으로 배출되고 있다더라. 이게 방어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멜라닌은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에서 합성된다라고 하는데 이 티로신이 여러 가지 산화 과정을 거쳐서 티로신 아제, 도파, 도파키논의 형태를 거쳐서 하나의 멜라닌으로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만 그냥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랑게르한스 세포. 자, 면역 기능을 담당하면서 유극층에 존재하고, 자, 외부로부터 침입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림프구, 즉 면역 체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인성 노화가 진행되면 세포수가 감소하더라라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워켈세포는 마찬가지로 기저층에 존재하면서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촉각을 감지하는 능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표피에 존재하는 건 기저층의 3개, 유극층의 1개 해서 4가지의 세포가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